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서쪽하고 남동쪽에 자, 요게 한랭전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온난전선. 자,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을 중심으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자, 이 그림상에 자, 한랭전선의 뒤쪽, 요 온난전선의 앞쪽, 여기가 뭐라고 하죠? 강수구요. 강수구역, 비 오는 거. 자, 그래서 한랭전선은 뒤쪽에서 비가 오고 온난전선은 앞쪽에서 비가 오지? 네. 자, 그랬을 때 이 지역을, 요 지역을 가라고 하고 요 가운데 나, 요 앞쪽을 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자, 이거는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야. 그런데 A의 A-의 단면을 앞에서 자른 단면을 살펴보면은 이런 단면이 나와. 이쪽이 A쪽, 이쪽이 A-인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자, 그래 놓고 자, 이런 단면이 있어요. 자, 요 아래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야. 찬 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여기도 요게 찬 공기. 찬 공기는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자, 요 가운데가 더운 공기예요. 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을 뭐라 불렀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전선면이요? 그렇지, 이게 전선면이야. 자, 여기서도 이게 전선면이고. 그러면 자, 우리 구름 발생해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네. 자, 그리고 요점이 어딜까? 요점이 전선면이 지표와 만났다. 전선면이 지표와 만난 거 지난 시간에 외웠잖아. 오. 여기가 전선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구름은 어떻게 생기냐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구름이 생겨. 자, 그러면 여기선 저군의 형태의 구름이 생기고 비는 여기서 와요. 전선 뒤쪽에서 비가 오네. 자, 근데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 충은의 구름의 형태가 생기고 비는 전선면 앞쪽에서 넓은 지역에서 비가 오네. 자, 그랬을 때 요 단면이 바로 한랭전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 단면이 온난전선이야.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이동속도 빠르고 전선면이 급하죠. 네. 그런데 온난전선은 이동속도 느려요. 그리고 전선면이 완만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선 통과 후에 좁은 구역에서 저군이니까 그 다음에 단시간 이동속도가 빠르니까 강한 비,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자, 온난전선은 전선 통과 전 넓은 구역에서 장시간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네는 전선 통과하게 되면은 찬 공기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온이 하강을 해. 근데 기압과 기온은 반대로 기압이 상승을 해요. 자, 온난전선은 전선 통과 시
따뜻한 공기가 오겠지? 기온이 상승을 하고 기압이 하강을 해. 그 다음에 자, 전선이 통과할 때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통과 시 남서풍에서 북서풍. 그 다음에 온난전선 통과 시에는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변해요. 자,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자,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설명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풍향의 변화를 살펴봐야 돼. 자, 즉 예를 들면 저 지역에서는 다 지역의 풍향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자. 저기압이 이렇게 생긴 저기압이 자, 요 방향으로 이동하거든. 자, 이게 이동 방향이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이동 방향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요 다 지역을 보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저기압 중심 통과 지역의 오른쪽이죠. 네. 자, 이 오른쪽은 전선이 차례로 통과해요. 자, 차례로 통과한다는 얘기는 온난전선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한다 이런 뜻인데 자, 이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요. 자, 그런데 전선, 자, 온대저기압 통과에 왼쪽은 있지 전선 통과가 없어요. 자, 위쪽은 전선 통과가 없고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태풍하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요거는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이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다지역을 한번 봐봐. 다지역을 보면 자, 지금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이 온난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남서풍으로 변했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은 북서풍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하잖아, 풍향이. 맞니?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 네, 이게 온대저기압의 끝이에요. 됐습니까? 잠시만요. 어. 네, 다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기상으로 넘어가 보자. 자, 악기상은 기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뇌우가 있어. 자, 뇌우라고 하는 거는 번개를 동반한 비. 이걸 뇌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발생 조건은 뭐냐면 강한 상승 기류예요. 자, 우리 상승을 해야 구름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치? 네.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해야 뇌우가 발생을 해. 자, 그러면 그 조건은 뭐가 있느냐면, 자, 이런 거. 국지적 가열. 자, 국지적 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부분만 아주 강하게 가열이 돼.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강한 상승이 일어나겠지. 네.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인 곳. 자, 저기압 중심인 곳은 뭐냐면 태풍이라든지 온대저기압 중심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이게 무슨 전선에서 만들어진 구름이니? 이거 그거 뭐야? 한랭전선이요. 그렇지.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진 저군이 바로 이런 경우야. 자, 이게 발생 조건이고, 자,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저군 단계. 자, 저군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가 있는데, 자,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을 해요. 그 다음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멸 단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하강 기류 쪽에서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자, 상승 기류만 존재하는 적은 단계. 그 다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하는 성숙 단계. 근데 이 하강 기류 쪽에서는 강한 비가 내려. 그 다음 다시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하는데 이게 소멸 단계. 자, 소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게 바로 뇌우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뇌우가 발생했을 때 강한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를 타는데,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바퀴를 돌아요. 돌다가 무거워져서 뚝 떨어지는 게 뭘까? 우박. 이게 우박이에요. 네. 자, 우박은 우리나라 봄, 가을에 자주 발생해.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자, 우박은 굉장히 농작물에 피해를 주죠. 네. 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구멍 다 뚫어버려요. 과일 같은 거에 막 잘 자라고 있는 과일에 우박이 맞잖아? 그러면 그 과일에 맞은 자리가 멍들어.
그러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악기상 중에 우박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네. 됐니? 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국지성 호우가 있어요. 자, 국지성 호우는 집중호우라고도 불러. 자, 집중호우에 하루 강수량 얼마 이상? 하루 한 80, 시간에 얼마 이상? 1시간 30여. 1시간 30mm 이상. 하루에 80ml요. 하루 80mm 이상. 또는 연 강수량이 얼마? 10%. 몇 퍼센트라고 나왔어요? 10%요. 10%. 자, 이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피해는 다 알지? 자, 얘는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하는 저기압이 통과할 때 역시 저기압 통과 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자, 저지대 침수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가옥 도로 침수, 그리고 산사태 등등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국지성 호우죠. 네. 그 다음에 폭설이에요. 자, 폭설은 그대로 읽어보자. 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눈이 내리는데, 자, 물은 흘러가지만 눈은 어때? 쌓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붕괴할 수도 있어. 아, 그치? 자, 이런 것들이 폭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겨울철 저기압 통과 시 발생하고 도로 교통 마비,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파괴. 자,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 다음에 강풍. 자, 강풍은 14m/s 이상이 10분 이상이 지속될 때. 자, 이 강풍도 어때? 자, 비닐하우스나 또는 간판 피해가 일어나죠? 네.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자, 이런 게 강풍이야. 그 다음에 한파. 이거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수도관이나 뭐 이런 게 다 얼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네. 이런 걸 한파라고 불러. 자, 거기에는 없는데 해일도 한번 배워보자. 해일. 헤일이요?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만조기와 겹치면은 피해가 더 크지. 자, 해일에는 두 가지 해일이 있는데 뭐가 있죠? 강풍 해일. 지진 해일 들어봤어? 네. 이걸 쓰나미라고 불러요. 지진 때문에 발생하는 해일을. 됐니? 잠시만요. 저 좀 적을게요. 네,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사. 자, 여기에는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자,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 황토 등이. 자, 여기 봐봐. 상승 기류를 타고 올랐다. 그러면 중국이나 몽골에서는 무슨 기압이 형성돼야 돼? 저기압이요. 저기압이어야지. 그치? 네. 이게 황토 등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다. 우리나라 기압은? 고기압이요. 그렇지, 고기압이요. 자, 그러면 이 황사의 영향은 눈, 코, 입 등에 자, 호흡기 질환, 그 다음이 정밀공업에 영향을 줘요. 반도체 같은 거 산업에. 그 다음에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죠. 돌멩이들이야, 황토는.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불나버려요. 그래서 화산재가 있는 솟아오른 것도 비행기는 쓸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산성비의 중화. 자, 이런 것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 예, 다 적었어요. 그래. 자, 이제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네. 일기 예보의 순서하고 기호, 일기 기호를 보자. 자, 일기 예보하는 순서에는 있지.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현재 기상 요소는 뭐냐면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운량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등등을 쭉 측정한 다음에 현재 일기도를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이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예상 일기도를 가지고 일기 예보를 해요. 이게 일기 예보의 순서야. 자, 우리가 일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기호가 있죠. 네. 자, 그 중에 일기 기호를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에 자, 이런 형태로 여기가 관측소예요. 운량을 표시해. 구름의 양. 그 다음에 왼쪽은 일기. 오른쪽은 기압. 그 다음에 요것이 풍향. 요 깃발 모양이 풍속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일기에서 점은 뭐를 의미하죠? B? 점은 B. 그 다음에 삼각형 위에 점은 비가 막 내려오는 거, 소나기. 그 다음에 눈, 안개, 뇌우. 이런 표시는 태풍.
자, 운량은 모두 채워져 있으면 흐림.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 구름 많음. 반이 채워져 있으면은 비 오다가 개는 현상, 개미라고 불러. 저 혹시 얼음 좀 넣어도 될까요? 어? 얼음 좀 넣어도 될까요? 그래. 네. 떠가지고 와. 네. 또 왔습니다. 그래. 자, 4분의 1이 있으면은 구름 조금 비어 있으면 맑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10분간의 평균값이고요.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8방위로 표시해도 돼요. 자,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고 역시 얘도 10분간의 평균값으로 사용해. 그리고 얘는 깃발의 중간에 달려 있으면은 2m per sec. 끝에 달려 있으면은 5m per sec. 좀 더 길죠. 깃발 모양은 25m per sec 해가지고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으로 사용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첫 자리부터, 자,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기압은 1013.0 헥토파스칼이에요. 자, 그러면 소수 첫 자리, 요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자, 소수점 없이 표시하니까 어떻게 표시해? 130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1013.0 헥토파스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네. 자, 지난번 사라가 이제 달물의 해물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지. 네. 그게 이제 관천만기법이라는 거 우리나라 속담 몇 가지를 배울 거야. 다 썼니? 아니요, 잠시만요. 저 쓰고 있어요, 지금. 어,
저 혹시 기압 그거 그 뭐야 900 몇일 때도 예시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 900대는 이 앞에 숫자가 이렇게 되겠지. 998.5 헥토파스칼. 그러면 여기서 해봐. 985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아, 근데 앞에 숫자가 굉장히 높지? 네, 그럴 때는 900대야. 네, 이렇게 풀면 돼요. 됐니? 네, 저거만 적을게요. 어, 네, 다 적었어요. 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배워보자. 관천만기법. 자, 우리 선조들이 있지.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일기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없었잖아. 근데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보고 일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게 본다, 하늘을. 그래서 일기를 알아낸다.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거예요. 편서풍 때문이야. 자,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풍이 불어. 자, 서풍이 불면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바람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일기 동진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사나야, 내일 날씨를 보려면 어느 쪽 하늘을 봐야 돼? 내일이면 동쪽이요. 에이, 내일의 네? 날씨를 보려면 아, 서쪽이요, 서쪽이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서쪽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야. 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자. 아침 무지개가 떴어요. 자, 아침 무지개는 어느 쪽 무지개일까? 서쪽. 동쪽에 태양이 뜰 때 서쪽 무지개죠? 네, 그러면 서쪽에 무지개가 떴다는 얘기는 서쪽이 물방울이 많지? 네, 이 공기가 나를 지나. 그러면 어떻게 돼?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죠. 맞니? 네, 자, 저녁 무지개가 떴다. 이건 동쪽 무지개야. 자, 동쪽이 다습한데 서쪽에는 태양이 비칠 정도로 맑아. 그러면 서쪽은 맑다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맑음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산하는 노을이 굉장히 붉을 때 하늘을 본 적 있냐? 네. 서쪽이 뭐 때문이냐면 서쪽이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먼지 때문이야, 먼지. 먼지가 공기 중에 많으면 태양이 질 때 하늘이 유난히 붉게 보여. 그러면 맑음이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마파람이 분다. 이건 남풍이에요, 남풍. 자, 우리나라에 남풍이 분다. 자,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남풍이 불어요. 자, 그럼 내일 날씨는 어떨까? 흐려요. 그렇지, 흐리거나 비죠. 왜냐하면 서쪽에 저기압이 다가오니까. 자, 제비가 낮게 날아. 자, 비가 많이 온 날 지렁이들 막 땅에 올라와 있는 거 본 적 있냐? 아니, 별로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어? 네,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가
지렁이들도 피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비가 많이 온다는 날은 땅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흐리거나 비야. 그리고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쉰다. 유난히 물고기가 수면에서 뻐끔거려.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저기압이면은 물에 녹아있던 산소 양이 줄어들어. 그래서 흐리거나 비. 자, 그 다음이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린다. 자, 우리 산에 절이 있다고 보자. 절에서 종을 치는데 어느 때는 종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때는 종소리가 안 들려. 근데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리잖아. 이거 꼭 기억해도 일교차가 작은 날이에요. 자,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릴까 맑을까? 흐릴 것 같은데요? 흐려요. 자, 일교차가 큰 날은 있지. 태양이 안 뜨면은 쌀쌀한데 태양이 뜨면은 됐다 더워. 예. 이런 날이 일교차가 큰 날이거든. 자, 일교차가 큰 날은 맑은데 일교차가 작은 날 봐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비 올 때 온도 거의 비슷하지? 네. 그래.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자,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권충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권충운. 굉장히 높은 곳에 아주 얇은 구름. 충운형은 어떤 전선에서 만들어졌지? 그 온난전선이요. 그렇지. 이게 온난전선의 접근이다. 자, 온난전선의 접근을 의미해. 그러면 날씨는 어떨까? 그래요.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죠. 네. 온난전선에서는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잖아. 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기를 예측했던 방법들, 우리 속담들 몇 가지를 섞은 거야. 네. 자, 그래서 일기에 관한 형상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해수로 들어간다. 자, 지워도 되니? 저 달무리 저거만 적을게요. 어, 그 건층운이 그 뭐야 그 약간 높이 있는 걸 건층운이라는 거예요? 층운 중에서? 맞아. 앞에 건자가 붙으면 굉장히 높은 층에 있는 구름이야. 아, 네, 다 적었어요. 자, 이제 해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해수의 성질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해수는 뭐뭐 배우는지 알아? 염분과 수온을 배울 거예요. 자, 해수의 염분과 수온은 해수의 밀도를 변화시켜.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분을 먼저 배워볼까? 자,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해수의 염분의 단위는 이렇게 써서 이걸 퍼밀이라고도 읽어요. 천분율이라고 읽든지 PSU라 그래서 실용염분 단위라고도 읽는다. 같은 똑같은 거예요? 단위예요. 아, 같은 단위예요? 두 개 똑같은 거야. 네. 자, 해수 속에
물질을 보면은 자, 염료로 보면 NaCl, MgCl2, MgSO4 이렇게 있는데 자, NaCl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나타내고요.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나타내는 염료예요. 자, 이건 염료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원소로 보면은 염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나트륨, 황,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랬을 때 CL이나 S는 자, 지구 생성 초기 폐적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NA와 MG는 지각의 성분이 땅의 성분이죠. 우레도가 바다로 유입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 들어가기도 하죠. 네. 이게 바로 이 해수 속에 녹아 있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염분에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할까? 순환해서요. 그렇지.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바닷물을 ABCD에서 1kg씩 퍼왔다고 보자. 그랬더니 염분을 비교했더니 얘는 25%일 30, 35짜리야. 얘는 40이고. 근데 가라고 하는 염류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얘가 17.5g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다. 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얼마야 가는? 가요? 어, 17.5 곱하기 35분의 25요. 그래. 그러면 얼마야? 얼마지? 야, 그냥 바로 절반이잖아. 12.5. 에? 35의 절반이 17.5 아니야? 아, 그러네요. 그러면 30의 절반은 15. 아, 그 다음에 40 절반은 20. 네. 그래, 네가 말한 그 비례식이 맞아. 네. 근데 조금 더 편하게 그냥 풀어보자는 얘기야. 근데 네. 여기서도 봐봐.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여기에 4g이래. 네. 구할 수 있겠지? 네. A는 얼마? 2.5요. B는? 3. C는? 3.5요. 그래,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네. 그런데 육지 호수 염분은 자, 육지에 있는 호수도 염분이 있는 게 있지? 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할까? 아니요. 왜? 순환을 안 해서요. 그렇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얘는 순환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염분의 결정 요인이야. 자,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염분에서.
자, 염분의 결정 요인. 자, 첫 번째. 자, 강수량과 증발량이에요.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크면 어떨까? 염분이 많아, 아니, 뭐야, 적어져요. 염분이 낮다. 자, 두 번째.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면 높아져요. 염분이 높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위도별로 우리가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을 조사해 보면 적도, 북극, 남극.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음, 자,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30. 약간 전투 같이 생긴 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돼. 이게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거예요. 자, 요것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뭐라고? 염분? 이게 염분이에요. 자, 염분은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30도 부분이요. 북반구, 남반구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가장 높죠?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한번 보자.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근해, 동해, 서해, 남해죠. 자, 근해 염분은 2월이 겨울이지? 네. 8월 여름이에요. 언제가 염분이 더 높아? 2월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2월 염분이 높아요. 이유는? 8월에 더 비가 많이 와서? 맞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 여름 강수예요. 자,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죠. 장마철이 여름에 있잖아. 네. 그래서 장마 동안에 내리는 비가 1년 내릴 비의 약 절반이 내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에 염분이 낮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수, 강물 또는 육수, 하천수 같은 말이야. 담수의 유입 여부. 자, 강물이 하천수가 유입되는 바다 염분은 어때? 낮아요. 염분은 낮다. 그러면 배양 중심과 연안 중에서 어디가 염분이 높겠니? 그냥 중심이요. 그렇지. 배양 중심 염분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를 또 비교할 거야.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어디가 더 높아? 잠시만요. 그 염분 높은 곳이요? 어, 동해요. 왜? 동고서저라서?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흘러요. 자,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맞아. 하나, 그러고 보면은
외우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기억을 많이 하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네. 네, 이게 함수의 유입 여부 세 번째. 자, 얼고 있는 바다냐, 녹고 있는 바다냐. 이게 빙하의 해빙 여부,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 여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빙하의 해빙 시, 빙하가 녹아. 염분은 어떻게 될까? 맞아요. 낮아지죠? 네.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 시. 염분이 어때? 높아져요. 높다. 자, 이게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됐습니까? 네. 네, 이거 지워도 될까? 아니 잠시만요. 어, 저기 그래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왜 오른 아니 그 왼쪽 뭐야 이거 북쪽에는 저게 뭐라 해야 되지? 그래프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90도. 그거는 저기에서는 북쪽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염분하고 좀 달라져. 아, 그냥 저거는 생각하지 마, 우선은. 네, 뭐 딱히 뭐 막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저런 거?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 네. 어, 거의 다 적었어요. 잠시만요. 어, 음. 다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용종기체를 볼까요? 자, 용종기체는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의미하는데, 자, 용종기체, 여기는 수심, 자, 여기는 용존 산소량, 여기는 용존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용존 산소량은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자, 여기가 약 1000m 정도가 되고,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자, 이렇게 돼. 요게 용존 산소, 요건 용존 이산화탄소. 자, 거기 잘 봐. 표층에서는 용존 산소량이 용존 이산화탄소보다 많니? 아니요. 아니야. 네. 단위가 다르지, 단위가. 네.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림만 보고 설명하면 안 돼. 자, 여기선 요거만 알아두면 돼. 1번, 2번, 3번, 여기 1번, 여기 2번. 자, 용존 산소량. 표층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뭐야? 광합성이요. 맞아요. 광합성에 의해 공급된 산소와
또 하나 이유가 있어. 대기와 접촉해 있죠. 네.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어요. 그래서 표층에서 제일 높아. 자, 두 번째 감소 이온은 1000m까지. 호흡이요? 네, 광합성은 이제 줄어들면서 호흡량이 증가하지요. 예. 생물들의 호흡량 증가와 그러니까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산소를 소모하지. 사체, 죽은 신체들이야. 이거를 분해하는데 산소가 소모돼요. 자, 세 번째. 증가하는 이유 다시. 자, 이 증가 이유는 나중에 심층순환에서도 또 나오는데 양극에서 양극의 표층 해수가 표층에서 산소를 녹인 해수가 가라앉아요. 침강하며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해되니? 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이것만 알면 돼. 자, 용존 이산화탄소야. 자, CO2가 물에 녹은 CO3-나 HCO3- 이온 상태로 느껴요. 자, 그럴 때, 자, 표층에서 가장 적은 이유, 광합성이요. 어? 광합성이요. 맞아요. 광합성의 소모가 되지. 이산화탄소가 소모. 그러면 다시 증가하는 이유, 호흡? 자, 증가하는 이유는 네. 수심이 깊어져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아요. 압력이 커지므로 기체 용해도가 증가해요. 이산화탄소의 녹는 정도가 더 많이 녹게 된다 이런 뜻이야. 네. 자, 이게 바로 이 용존 기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니? 네. 자, 해수의 수온까지 나갈까 아니면 여기까지 외울래? 수온까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나가. 수온 나가면 밀도까지 나갈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 있어. 자, 첫 번째 위도. 계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에 표층 수온의 특징이 있어. 자, 0도씨부터 해서 대략 몇 도씨까지 분포하죠? 30도씨요. 30도씨로 분포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근데
용승이나 해류 영향을 받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수온의 열적도는, 자, 수온의 열적도라고 하는 거는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자, 북반구 5도로 치우치는 이유가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이에요. 열적도가 뭐라고요? 수온이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반구, 북극, 남반구, 남극이야. 요 5도 부근에서 수온이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해되니? 네. 이게 표층해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혼합층이요. 혼합층. 여기를 수온 약층이요. 수온 약층. 여기가 심해층. 심해층. 자, 요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볼까? A하고 B 중에 약층의 발달은 어디가 더 커요? A요. 그렇지. A가 B보다 커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A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지. 네. B는 조금 천천히 낮아져요. A보다. 그러면 약층의 발달은 A가 더 크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네. 혼합층의 특징은 어떨까? 뭐 때문에 생기죠? 바람?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겨요. 자, 그러면 태풍이 지난 다음에 혼합층이 어떻게 될까? 더 넓어져요? 두꺼워져요. 네.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그래서 태풍이 지난 바다의 혼합층은 두꺼워진다. 자,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지. 네. 대류현상 있어 없어? 없어요? 대류현상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고 부르는 거야. 자, 혼합층과 심해층 간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어떻게 해? 차단해. 차단한다야. 그 다음 세 번째 심해층.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네. 왜 거의 없냐면은 1년 내내 태양빛이 안 들어와. 자, 이게 중위도에서의 수온 연직 분포예요. 자, 그 다음에 위도별 수온 연직 분포를 한번 또 살펴보면 자, A, B, C라고 할 수 있는데 A는 저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저희도의 특징을 보니까 수온은 높지만 바람이 약하지? 맞니? 네. 자, 비가 중위도예요. 수온이 비교적 높고, 자, 바람이 세네. 그 다음에 C는 고위도. 고위도는 해수의 표층 수온이 매우 낮아서 층상 구조가 없어져요. 자, 잠시만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잠시만요. 어? 네, 다시 준비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볼까요? 자,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보면 적도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자,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자, 요 맨 위가 혼합층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온 약층. 그리고 여긴 심해층이에요. 자, 고위도에 있는 표층에 있는 물이나 밑에 있는 물이나 수온이 거의 똑같다는 뜻이지? 네. 네, 그렇게 돼요. 됐니? 잠시만요. 저 아직 적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적어. 천천히 적어. 네, 적었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밀도를 보세요. 자,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크다. 염분이 높을수록 커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압이 클수록 커요. 자, 이렇게 자, 결정의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을 자, 우리 해수 수온의 열격도는 어디로 치우친다 그랬지? 북위 5도. 북반구 5도 정도로 치우친다 그랬지? 네. 자, 수온이 이렇게 돼. 이게 수온인데 자, 염분은 이거의 반대 분포를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 이게 염분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자, 북반구에서는 수온이 낮은데도 수온이 낮아지는데 염분도 뭐야? 염분이래. 밀도지, 밀도. 선생님이 이걸 염분이라고 썼네. 밀도야. 네.
자, 수온이 낮은데 밀도도 같이 낮아지지. 네. 왜 그럴까? 해빙이요? 해빙으로 자 해수로 유입이 돼요. 자,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지겠지. 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수심과 중위도 해수에서 수온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니? 네. 자, 이게 수온의 그래프면은 수온과 밀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반대요. 반대로 이게 밀도야.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TS도 열 염분도라고 부르거든. 네. 자, TS도는 수온과 염분에 따른 등밀도선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 보면은 자, 수온은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져.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런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이런 선이 뭐가 되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등밀도선. 알겠어? 네. 자, 1번은 뭐 때문에 증가하는 거지? 염분 때문에요. 염분 증가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수온 감소요. 맞아요. 수온 감소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와 B 해수를 A와 B 해수 같은 양을 혼합했다 보자. 밀도는 변하잖아. 변해요. 네, 밀도는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절반 정도, 염분도 절반 정도, 이 염분의 절반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변해요. 어, 그래서 A와 등밀도선, 밀도가 같은 물을 섞었다 그래서 밀도는 똑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예. 이해됐어?